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서교동. 예. 고발뉴스 방송센터입니다. 이한열 방송센터. 그렇습니다. 예.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주문 시 조합원이라고 남기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 또 녹음하게 됐는데 우리 민동기 국장, 우리 이상호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호 기자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45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죠. 정말 경찰 너무해. 너무.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음 편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틀 있다 나오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당황해요. 이 체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가오도 잡고 나름 또 상대방에게 위협도 주고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체포를 했을 텐데 의연하게 48시간 뭐 여기서 뭐 숙식을 해결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라면 경찰은 체포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 수용을 해요? 또. 그렇죠. 예. 근데 이상우 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죠. 경찰한테 막말을 했습니까? 경찰한테 이렇게 하시면 경찰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존댓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체포해요? 공무집행방해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네. 그림에서 보면 사실 그 경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호 기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이제 그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거를 코스에 연결하는 거를 잡고 그 이상호 기자가 뭐 혼자 잡는다고 해서 그게 잡아집니까? 그거를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 언론도 보도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경찰이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추모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도 쏘고 최루액도 난사하고 한마디로 상당히 강경 진압을 했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상호 기자가 경찰이
네. 소화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그 이제 물대포를 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소화전은 그 불 끄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 끄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시위대한테 뿌려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문을 예. 가지고 예. 이상호 기자가 현장에서 그걸 봤으니까 예. 저 같아도 현장에서 그걸 보면 예. 당연히 이제 취재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지적하지 않고요. 다 촬영해서 공개해가지고 망치를 줍니다. 예. 앞에서 대놓고 면전 앞에서 이렇게 어필을 잘 못해요. 이상호 기자처럼. 예. 근데 이상호 기자가 바로 어필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현장을 보고 예. 일단 네. 물었죠. 확인을 했죠. 예. 종로 소방서에 예. 이거 허가된 거냐고, 허가를 한 거냐. 예. 그러니까 종로 소방서는 사전 허가한 적이 없다. 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한테 예. 얘기를 하면서 예. 법을 지켜라. 예. 이건 불법이다. 내가 예. 확인을 해봤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거다. 예. 그러면서 트위터에 예.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살수차 물도둑 현장을 고발한다 이러면서. 뭐 한자도 틀림없는 진실을 얘기한 것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한국의 기자라면 네. 거기까지만 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그렇지. 그 그라운드에 뛰어들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선수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상호 기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갔죠. 예. 실제로 경찰한테 항의를 하면서 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경찰하고 옥신각신한 거죠. 이제 현장 이제 물호수를 연결 못하게. 네. 예? 이러면 안 된다. 경찰이 예. 법을 지켜라라고 이제 부딪히니까 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법을 어기면 네. 내가 처벌을 받을 테니까 비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비키면은 소화전에서 끌어당긴 물로 시민들한테 물대포를 쏠 텐데. 그렇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경찰이고 누가 이 범인입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왜 민간인 이상호가 챙기고 경찰은 비키라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도 네. 이게 뭔가 좀 바뀌었다. 예. 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예. 왜 기자가 예. 경찰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잡고 있으며 예. 그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은 네. 어겨도 내가 처벌을 받을 테니까 당신 비키라고. 예.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보면서. 그렇다면 체포 구금돼야 할 사람은 그 경찰인데. 그러니까요. 불법이 확실한데요. 네. 근데 어째서 이상호가 갇혀? 이상호 기자가 45시간이나. 45시간 갇혔죠. 야,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45시간 동안 묶여 있다면은.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상호 기자가 45시간 동안 남대문서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네. 고발뉴스가 받은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일단 대표 기자인데 네. 지금 업무를 지금 일주일 동안 전혀 못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거의 못 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녹화가 취소가 됐고요. 이런 진짜 피해를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이거? 그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겠군요. 예. 자, 아니 이런 심각하고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물론 이상호가 왜 그런 물리적 행동까지 하느냐, 왜 그냥 따지기만 하지 왜 직접적으로 거기 간섭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죠. 근데 그거는 후진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상호처럼 현장의 목격자를 넘어서 참가자가 되는 이런 저널리즘이 이제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때 암흑의 언론사 이 개새끼들 이런 아니 그건 진짜 역사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올 법한 그런 발언입니다. 이상호 기자의 그런 행동은 언론인으로서 좀 오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예 물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거 진짜 언론인 플러스 알파의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언론들이 이런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질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 보도한 데 있어요?
고발뉴스가 했고요. 고발뉴스. 이상호가 실소유주인. 고발뉴스 대표 기자이기 때문에 네. 고발뉴스가 했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좀 했고요. 미디어 오늘이 했고. 한겨레가 있습니다. 한겨레가 있군요. 한겨레가. 예. 나머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자기들만 보도하면 기분 좋겠나? 참 양식 없는 언론들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저 같아도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사실은 제가 그 지난 주말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큰 고모께서 상이 있으셨죠? 상이 있어가지고요. 예. 금요일 날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만 이제 관련 소식을 계속 저는 이제 접하고 있었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그 이상호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곳에 있었다면 예. 아마 취재를 해서 예. 사진을 찍어서 예. 저도 아마 올리는 선에서 그쳤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호 기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예. 기자가 현장을 취재를 하고 그 현장의 불법성을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연행이 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상식적일 만큼 예. 보도가 없었습니다. 예. 이건 기가 막힌 시대. 쌈마이들의 시대, 양아치들의 시대에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불이익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상호 기자에게는 뭐 잠시간의 그 좀 고통이 있으셨겠지만 네. 갇혀 있는 그러나 이상호의 이름을 언론사는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왜 언론의 이 같은 침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냥 그 이상호 기자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쉽게 작동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런 기자, 또 저러는구나. 네. 너무 오버한다. 네. 또 그런 어떤 인식이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미친놈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적어도 양식 있고 누구나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는 언론인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소특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우리 유가족분들이 그 지난 토요일 그 어마어마한 그 사달을 겪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위대 속에 경찰이 끼어들어서 막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어요. 그는 유경근 가족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잡은 겁니다. 18일날 당일날 사실은 이 시민과 가족들 틈에 섞여서 선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가 확인한 것만 3명이 경찰입니다. 특히 광화문 북단에서 광화문 북단 쪽에 보면 그 광장 북단에 보면 광장 중앙에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을 둘러쳐놓은 들어가지 못해서 둘러쳐놓은 하얀색 끈이 쭉 둘러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버스를 넘어뜨리려면 줄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줄을 풀어서 끊어다가 해야 된다. 주변 사람한테 칼 있냐? 칼 있으면 달라. 저거 끊어서 해야 된다. 근데 좀 너무 이상해서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당신 누구냐? 어떻게 소속이 어디냐? 라고 물었는데 자꾸 회피를 했고 그 와중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도시 제끼렸는데 그 안에 명찰이 있더군요. 경찰. 그게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 쏜살같이 청운동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서 뛰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 그 발언 내용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잡은 사람이 한 3명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세상이 정상적이라면은 일면 톱으로 나와야 될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경찰이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 이래 놓고는 나중에는 경찰이 우리 폭력 시위대에 당했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유경근 대변인이 현장에서 이를테면 그 사람을 직접 잡았어. 벗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왔고. 네. 보도는 나왔는데 아주 작게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작게 처리하는 이유는 혹시 뭐 현 정권은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니까 놀랍지도 않다. 뉴스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만약에 제가 현장을 취재한 기자였고 예.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 예. 아우 그거는 크게 나갈 기사죠. 글쎄 유경근 그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유경근 위원장 혼자서 본 게 아니라 네. 유가족들이 함께 왔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 말씀은 네. 우리 유가족들이 너무 순진해서 네. 뭐 그런 거 보고도 놀라지도 않는다고. 도망가니까 도망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건 기가 막히지도 않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말 때 워낙 그 추모 행사 현장에서 네. 워낙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건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폭력 시위를 선동한 놈들은 경찰이에요. 그렇죠. 유경근 집행위원장 말씀에 따르면은 예. 그래놓고는 무슨 폭력 시위에 대한 뭐 책임을 뭐 물어야 된다느니 뭐 공권력이 타격을 받는다느니 전문 시위꾼이 유가족에 붙었다느니 아니 심지어 유가족 안에도 전문 시위꾼이 있다느니 예, 이지랄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때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해서 예. 박주민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박주민 변호사를 이제 저 뉴스박스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예. 박주민 변호사 얘기가 그거예요. 설사 일부 극히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네. 조금 과격한 어떤 그런 걸 했다고 치자. 네. 근데 전반적인 집회라고 하는 게 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행사 취지라든가 분위기가 있는 거고 네. 그 극히 일부가 있는 건데 네. 언론 보도는 네. 특히 이제 조중동 네. 같은 경우에 지극히 이 협소한 그런 일을 갖다가 네. 심서봉대해가지고 네.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날 네. 행사 집회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찰은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야 너 절로 가. 여기 있어. 해제해. 그렇죠. 무장해. 그렇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말 안 들어? 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배제시키고 조지면 됩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은. 네. 얼마나 또 군기가 또 엄격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네. 통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시위대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모르잖아 아무도. 그렇죠. 벗겨보기 전에는. 그래놓고는 시위대 전체가 태극기를 불태웠다느니 이런 식의 인상을 씌우는 거 이거는 진짜 무지하거나 혹은 이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의 이 정권 도둑 논리입니다. 예. 조동만 그럽니다. 보니까. 근데 가끔 중앙일보 보면 네. 약간 좀 스탠스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저기 한국일보도 요즘 거기 부안해동하대. 오락가락합니다. 한국일보 요즘 왜 그러나 몰라요. 한국일보가 예. 주인이 생기더니 갈수록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맛이 갔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아직까지도 사회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런 지면 배치가 나와요. 예. 가끔가다 일면도. 근데 가끔 지금 김영희 PD가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 그러니까 일면에 실은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였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지면 배치가 나와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언론사의 주인 생기면은 그렇게 갑니다. 맛이 가요.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래서 우려 섞인 시선을 제가 계속 지금 한국일보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가끔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네. 그 논설위원들이라는 이런 급들이 네. 아직 그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는 보지 못한 기사들이 이 주요하게 배치되거나 이런 게 조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는데요. 그렇죠. 총선 대선 이 시즌에 특히 대선에 어떻게 보도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일보를 냉엄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날 시위 현장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TV 조합원입니다. 그 정말 저도. 저는 뭐 그분들이 올리는 페이스북 사진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저도. 보면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절대 안 망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망한다면은 이건 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구 종말의 날이 다가오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국민TV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면은. 그래서 이분들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네. 또 감사했고요. 그랬습니다. 네. 무슨 마음이냐면은, 네. 이분들한테 뭔가 자부심이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했던 그간의 일들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고해성사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사실 2012년 대선 직후에 네. 그때 검색어로도 1위가 뭐였냐면은 국민 TV였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국민 TV 만들자. 이 씨발 아니 근데 그때 정신이 정서가 대체로 이 씨발이란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당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이 민중들은 밑바닥에 이런 민초들은 이름까지 다 지었어. 국민 TV라고. 사실 국민 TV라는 이름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네. 고백하는 건데요. 네. 이 네이밍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우석훈 박사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면 자기 합류 안 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저도 국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뭔가 그 국민 TV라는 그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네. 네. 군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게 좀 냄새가 나서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느낌도 나고요. 시민이 훨씬 좋지 않나 뭐 그렇게 혼자 생각을 제일 했었죠. 좋은 건 인민이죠, 인민.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 그런 말 했잖아요. 북한이 인민을 가져갔을 때 땅을 치고 통탄했다고. 그 좋은 말을 가져갔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말하면 또 종북이라고 하려나? 그럴 가능성이 그건 아니겠지. 많아요. 아니 사람이 인자의 백성민인데. 그러니까 어휘 단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금 그 단어를 저 윗동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더 씌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오바라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요즘 논문 열심히 쓰느라고 뒤져본 자료인데 1947년 조선일보입니다. 1947년 어느 날 이제 정부 수립 1년 전 아닙니까? 그때 새 나라의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이걸 놓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많은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정권 형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1947년 7월 3일 낮 5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시내 주요 지점 10개소에서 당시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나서서 통행하던 2,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국호는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국호? 국호. 나라 이름. 70%가 뭘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일 것 같죠? 아닙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형태는 뭐냐? 인민위원회가 71%. 토지개혁 방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작자에게 공짜로 땅 나눠줘라. 그렇죠. 지주에게서 이렇게 받아와서 이게 다 70%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민공화국을 사람들은 새 나라의 이름으로 정했으면 했고요. 또 사회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만큼 엄청나게 착취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사회주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이제 인민이란 단어는 국민보다는 더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호응이 됐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얘기가 너무 번졌는데 국민 TV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생각 있는 그런 지식인들은 이거 좀 그렇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딴 이름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국민 TV 그 좋은 이름을 왜 놓치냐고. 그것도 시민들이 만들어준 건데 왜 그걸 엎으려고 하냐고. 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람에 국민 TV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이상호입니다. 이상호가 국민 TV 최종적으로 네이밍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 어쨌든 뭐 이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TV가 시작할 때는 말하자면은 저쪽 장악당한 언론의 대척점에선 진짜 언론, 진짜 방송으로서 뭔가 확실한 낙검수가 위력적이었듯이 국민 TV도 상당히 위력적인 언론 매체로 서기를 많은 우리 조합원들은 또 기대했었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국민 TV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과연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뭔가 희망의 어떤 그런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현장에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채모
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했고,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네. 뭐 그 조합원분들이 사실 고발뉴스 후원자이기도 하고, 네. 뉴스타파 후원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국에 절망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이 경의를 어떻게 그 내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해성사 분위기로 계속. 아니 고해성사 분위기로 안 갈 수가 없지. 저렇게 조합원들은 애를 쓰고 있는데. 네. 또 제가 지난주에 저희 또 검찰에 그렇죠. 또 다녀왔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갔다 왔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사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1주기 그날에 이 소환이 됐어요. 우리. 저는 서부지검으로. 네. 전 또 월요일에 서부지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동기 국장 지금 이미 먼저 형사 고소된 사건. 그렇죠. 재판받고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또 우리 재판도 받고 오셨고. 네. 예. 어땠어요? 뭐 지금 재판받는 거야 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소상히 알려드렸는데. 네. 새로 고소된 사건 그와 관련한 서부지검 조사.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원래 MBC 쪽에서 3개를 걸었거든요. 예. 하나는 김용민 PD하고 저 동시에 건 건데 2013년에 아마 발생한 그런 사안이고요. 미디어오늘 등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 김세희 기자가 문재인 당시 그 의원 겸직과 관련한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그렇습니다. 변호사 겸직. 변호사 겸직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네. 겸직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가 정정 보도까지 했었죠. 근데 그 건과 관련해서 김종국 사장은 징계위 회부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과 우리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께서 회부를 안 했죠. 그게 이제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났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회부 지시가 내려져서 근신 징계가 떨어집니다. 근신 징계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일진으로 발령이 난 거죠. 검찰 일진이면 그건 뭐 징계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논란이 벌어졌었고. 아니 그 검찰 일진으로 가는 거는 뭐 사실 기자로서는 엘리트 코스 아닌가? 그러니까 MBC는 다른가요? 다르지는 않고 검찰 일진으로 이제 인사 조치를 한 것을 두고 MBC 쪽에서는 그 징계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 MBC 기자들이라든가 노조 쪽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당시 조수경 기자가 취재를 해서 당시 내용을 상세하게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잘못인 거예요? 글쎄 뭐 개겼다. 저희가 그때 미디어 토크에서 방송을 하면서 권재용 보도본부장하고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종국 사장의 지시에 이행하지 않아서 개긴 거다.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MBC 쪽에서는 우린 개긴 적 없다. 오늘 또 징계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국 사장이 징계위 회부를 일단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회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차 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장이 오보의 책임을 물어서 인사위 회부를 지시를 했는데 기자 출신 김종국 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게 회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부를 시켜서 회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 징계를 받고 검찰 일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일단 회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1차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응해지지 않아서 2차 지시가 된 그렇습니다. 것이고 따라서 1차 지시를 거부한 것은 개긴 걸로 본 것이다. 우린 또 이런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크 프로그램이니까 만약 기사로 썼으면은 조수경 기자가 쓴 것처럼 그게 썼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그 미디어오늘 기사 보도된 걸 바탕으로 우리 미디어 토크에서 아까 씨발도 나왔는데 뭘 그 우리에게 너무나 고품위의 그 방송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토크였고 약간 풍자와 해악을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상 표현의 자유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MBC 쪽에서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를 이제 조사했던 수사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표현을 한 게
당시 이제 임원들 아닙니까? 예. 보도본부장은. 네. 그러니까 그 MBC 임원에 대한 그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한 거는 방송 내용을 한 거는 임원에 대한 뭐 어떤 명예훼손은 MBC에 대한 명예훼손도 된다. 그래서 이제 MBC가 직접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그래요. 건 겁니다. 문화방송에서 이런 듣보 팟캐스트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셨군요. 상당히 저희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이제 2개가 있잖아요. 그 2개 중에 하나는 수사관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별로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 김장겸 국장이 또 MBC가 민동기 국장에게 걸었던 형사고소, 이번 그 화요일에 그 재판받으러 간 그 사안, 그렇죠. 그 사안과 관련해서 그 기소가 안 된 줄 알고 우리가 뭐 그냥 떨렁 무혐의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죠. 불기소 정도도 아니고 아예 무혐의가 됐구나. 무혐의 그 통지서만 딱 날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혐의는 국민일보에서 건 거고 저희 뇌리에서 사라졌다. MBC에서 건 거는 아직 그때 수사 중인 상태였죠. 수사 중이었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 기소가 됐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한 순간 바로 그 다음 주에 MBC에게 진심을 담은 그런 사과의 방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 다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비중 있게 그것도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했고 왜 제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저는 어땠느냐? 두 건이 뭐냐? 나머지 이진숙 그리고 배현진입니다.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정수장학회에 관련해서 당시 그 정수장학회 이사장 찾아가가지고 이 MBC 지분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대선 운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운동이란 식으로 이야기를 한 김용민은 자신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뭘 보고 한 게 아니니까 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현진 아나운서 거는 뭐냐? 자기가 이제 파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노조 탈퇴를 하고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그 노조의 투쟁, 이 대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만 그렇게 특출나게 독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시 언론 보도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 기소가 된다면 뭐 법정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사받은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만약에 기소가 안 됐다는 민동기 국장의 그 발언, 그 착각에 의한 그 발언, 이것도 상당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그때 뭐 저희도 같은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민사재판 1심에서 뭐 사실상 졌습니다. 한 1,000만 원 물어내도록 하는 내용의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MBC가 그때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김용민이가 이 건으로 기소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근데 약간 힌트를 드리면 지금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살짝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나 당시 보도됐던 그런 자료를 김용민 PD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사과도 했고 정정도 했지만 MBC는 사과 없이 그냥 그 기사 슬쩍 없애는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제가 그걸 그 보도를 왜 기억하냐면요. 그게 정오 난뉴스로 나갔거든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걸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용민 PD랑 나랑 그 건으로 기소가 됐느냐. 아니요, 저는 아직 통보 안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난 기소조차도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형사를 걸지 않았으니까. 형사 고소도 안 했어 나한테. 그런데 내가 기소가 됐대.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네. 난 뉴스에 내가 밥을 먹다가 예.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봤는데 네. 김용희 PD 얼굴과 예. 내 얼굴이 예. 딱 화면에 박히면서 예. 이제 민사 1심 내용을 전하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니까 예. 대응을 해라. 예.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줄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떤 분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네. 그 기사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기소됐다고?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네네. 예. 이게 말이죠. 저희 같이 이렇게 학고방 같은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큰 상처를 입으셨는데 네. 그런 허위 보도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방송 전국의 17개 지방 계열사를 갖춘 네. MBC에서 그렇게 전국 방송으로 제가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그 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네. 허위 보도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최소한 저희들한테 우리 그때 잘못 보도했다라고 뭐 뉴스를 통해서 못하더라도 뭐 문자라도 한 통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우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17개 그 MBC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방송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당시 보도 자료를 네. 김용희 PD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저희가 이제 뭐 착각을 해가지고 고의성 없이 한 것도 잘못이어서 이거는 분명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하신다면은 네. 뭐 그럼 저희도 당연히 그 그렇습니다. 건에 대해서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갖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MBC 17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간 것보다 우리의 팟캐스트가 더 영향력이 있다. 이러면 또 MBC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BC의 어떤 위상을 우리가 지켜두는 차원에서 반드시 민형사상에 고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를 좀 우리가 이게 뭐 말을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뭐 의견 제시도 하고 뭐 또 비평도 하고 네. 또 사실을 다룰 땐 뭐 냉엄하게 그 사실 여부를 가리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 비평, 논평 그것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논평 비평을 했고 김용민이가 했다고 민동기가 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시면은 뭐 저희를 또 인정해 주신 그런 면은 또 고맙지만은 네. 그래도 너무 피곤해요. 우리 민동기 국장 벌써 이틀 지금 공친 거 아닙니까? 공치고요. 네. 제가 데일리로 방송을 하잖아요. 예. 자꾸 이거 회사에 지금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이 고발 뉴스와 연관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이 직업이 피의자인 우리 민동기 국장. 피의자라는 직업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앞서서 주진우가 있었고 이상훈 기자도 만만치 않게 장난 아니죠. 고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피고소인 신분이고 우리나라의 신종 직업으로 피의자가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뉴스를 마치기 전에 보도 책임자로서 어제 성완종 씨 녹음 파일 방송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검찰로 이 녹음 파일이 넘어간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을 가능하면 편집 없이 진술의 흐름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파일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자로 전문이 공개된다 해도 육성이 전하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봤고 육성이 갖고 있는 현장성에 의해서 시청자가 사실을 넘어서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경쟁하듯 보도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때로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만으로 양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심 끝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도가 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실 찾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수 경위라든가
저희들이 되돌아봐야 할 부분은 냉정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나 저희 기자들이나 완벽할 순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토크 저희 얘기도 좀 길게 했는데 우리 석희 형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 얘기 해야 됩니다. 네. 손석희 이 JTBC 보도부문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사건에 대해 그 맥락은 다 아실 테고요. 그렇죠. 우리 애청자분들이 사실은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 JTBC가 예. 좀 심하게 말해서 예. 도둑질한 겁니다. 아, 절도한 거다. 그렇습니다. 뭐 JTBC는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절도냐. 이거 나름대로 우리 기준에서는 언론 윤리를 지킨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름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뭐 대놓고 사과는 못 하고 있는 형국이고 네.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갈수록 이 분기가 팽천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만하죠. 네,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어떻게 이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런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JTBC의 육성 보도가 저는 이게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경향신문이 그 관련 내용을 입수를 하고도 보도를 안 했다거나 제대로 못 했다거나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JTBC가 육성 보도한 게 정당성을 가집니다. 네. 근데 경향신문은 이미 제대로 보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또 뭐 이제 논란은 있었죠. 그거를 토막내 가지고 오늘은 이 보도, 내일은 저 보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정권과 이익을 갖추는 조선동아 종편이 그렇죠.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이런 보도 스탠스에 대해서. 네네. 예. 그런데 이미 그 전문을 보도를 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네. JTBC가 그걸 몇 시간 그냥 앞당겨서 그걸 보도를 한 거. 예. 그 다음에 입수 경위도 약간 석연치 않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좀 무리한 보도였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거의 절도에 가까운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 예. 부수적으로 예.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일단 사과성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키운 게 예.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들이 분노할 만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예.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뭐 JTBC의 사과라든가 이런 게 진정성을 이제 이 시청자들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느끼는 건데 예. 보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손석희 사장 이야기는 이거 아닙니까? 그 검찰에다가 네네. 경향신문이 갖고 있는 녹취록을 뭐 증거 보존 능력을 갖춰서 네. 포렌시라고 하나요? 네네. 디지털 포렌시.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변조 가공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인증을 하고 넘겨준 이후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 넘어간 자료인 만큼 이거는 뭐 공공의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밝혔단 말이죠. 그것도 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닌데 예. 그 얘기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 생각은 예. 경향신문이 예. 더더군다나 결정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육성 그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육성 보도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해야만 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육성이 아니라 그걸 이제 녹취록 풀어가지고 보도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죠. 예. 이를테면 뭐 자막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우가 대독한다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렇게 급박하게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몇 시간 뒤면 경향신문이 풀어요, 그걸 다. 예. 또 심지어 오타도 상당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급박하게 내보낼 이유는 없었다. 예. 그래, 하여튼 뭐 특종에 대한 그런 언론사, 특히 그 방송사, 네. 들의 뭐랄까요, 좀 강박이 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유족들이 울면서 그렇게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손석희라는 언론인은
그런 유족의 아픔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그렇죠. 기대치에 그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도 크고 논란도 큰 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했을 땐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손 사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후에 지금 또 사과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죠. 타이밍이 좀 약간 좀 이상해졌죠. 예. 그나저나 너무나 좋아하네요. 언론사 쪽에 보니까 데스크급들 예 고소해하는데 아주 뭐 무슨 깨소금 맛있냥 그렇게 표정들이 너무 밝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이 JTBC 이번 건을 보면서 분명히 잘못했고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과 JTBC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부정하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한이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손석희 사장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의 주된 멘탈리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석희 사장이 견제를 당했어요. 그렇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왕따를 시키기도 했고요. 뭐 사실 입사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뉴스데스크 앵커를 이등열 앵커 대신으로 해서 한동안 진행했었잖아요. 사실 기자들의 그 최고의 고지가 보도국장보다도 어찌 보면은 방송사 앵커인데 앵커죠. 앵커 자리를 저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손석희라는 저 근본도 없는 아나운서 출신이 이제 저렇게 꿰차서야 되겠는가. 이런 그 질투심이 당시에 있었고 나중에 손석희 사장이 기자로 잠깐 그 전보됐다가 다시 아나운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견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나서 나름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 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정말 발군에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입지를 굳히면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위가 되니까 또 이게 또 상당히 꼬운 거야 속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 그분은 어디 사석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주진우하고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앉기 시작해서 일어설 때까지 손석희를 씹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씹은 내용들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가지고 씹었습니까? 그 기억도 안 난대. 또 유치하고 저열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 방송사의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그 방송사의 CEO에게 날마다 투서가 간다고 합니다. 그 앵커 눈이 짝짝이다. 예전에 진짜 그런 게 아니 나이 처먹고 심했었나 봐요. 그 오를 만큼 올랐던 간부가 그런 투서를 썼다니까 저 새끼 저 눈 짝짝이라서 우리 방송사 이미지 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이른바 언론사 간부쯤 되면은 그 지식인으로 예우받잖아요. 그렇죠. 지식인급이고 존경받는 그런 직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속에는 그런 아주 유치한 질투심이 꽈리를 틀고 있었던 거지. 이런 찰나에 손석희 사장이 뭐 말하자면은 윤리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아줌마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쉬운 게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끝냈으면 정말 명쾌하게 끝났을 사안인데 타이밍상 조금 그런 게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참에 저 꼬라지 보기 싫었는데 너 한번 쌤통이다. 쌤통이다 하면서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지라든가 이런 쪽에서요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과 JTBC에 대해서 조금 좀 칼날을 좀 세워서 비판을 원칙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만약에 이런 사안이 조중동이라든가 다른 종편에서 터졌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을 텐데 예. 그 비판의 강도가 조금은 무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완 손석희 사장이 시민에게 받는 그런 신뢰도요. 본인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늦더라도 더 늦기 전에 손석희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하나 더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희재 씨가 요즘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네. 출마했는데 선거 공보지에 놀라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조국, 진중권, 김미화, 이재명 논문 표절 적발. 자기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꼽은 건데. 그걸 거기다 적었어요? 거기다 적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서 표절 아니다. 네.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미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쪽에서 표절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가 김미화 씨가 변희재와 또 변희재가 이끌었던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변희재 씨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미화가 표절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 네. 변희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1,300만 원 이제 물어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기각을 한 거죠.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네. 예. 결국 그러니까 김미화가 표절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이고 따라서 변희재한테 돈 물어내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네.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선거 공보에다가 김미화 논문 표절 적발? 오늘 김미화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고소한답니다. 아니 그거는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출마해 봐서 아는데요. 예. 선거법 위반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하고 그렇죠. 이게 또 형량도 무서울 뿐더러 그렇죠. 네. 김어준 주진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봉주 의원 MB한테 BBK 의혹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고요. 네. 1년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10년 동안 정치를 못합니다. 출마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선거도 못해요.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됩니다. 다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변희재 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인 것 같지만은 대체로 정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미화 씨가 선거법으로 걸면은 이거 물론 검토를 해보고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겠지만은 이거 아주 굉장히 고약한 거거든요. 아니 논문 표절이 아닌데 표절 적발 이렇게 해서 공보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국하고 김미화가 논문 표절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랑할 게 없어서 이미 법으로 아니라고 한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본인한테 타격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 공보를 보겠는가? 아니죠. 공보 보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들춰낸 사람은 김용민입니다. 공보지를 우리 관악을 주민들만 보실 줄 알았나 보죠? 아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면 선거가 끝나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끝나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네. 변희재 군에게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 사실은 아니라고 나왔음 이렇게 부연이라도 해주면 모를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공보지에다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네네. 이 김미화 씨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 삼겠다고 하니 지금 오늘 1,000만 원 넘는 배상, 1,300만 원 배상 판결에 더해서 이 공보지에다 이런 내용을 또 적시를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또 받게 되겠네요. 이거 변희재 씨가 당선돼도요 선거법 위반이면은 공보지에다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규정이 되면은 이거 의원직 상실되죠. 물론
당선될 가능성은 뭐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출마도 못하고 선거도 못한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게 되면은 정치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열망, 희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출마를 한 거죠. 굉장히 골 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변희재 씨. 네. 예. 아니 이런 일들을 왜 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딴 사람들이 다 한 얘기를 갖고 얘기했다가 고소를 당한 건데. 네네. 이 사람은 허위 사실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됐으면은 아니 그거 좀 받아들이고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다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게요. 네.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네요.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